교재 44페이지 제일 위에 목차 갑원입니다. 갑이 갈린을 두지 않은 경우 22조 읽으면 됩니다. 종래 떠난 갑이 갈린 을을 두지 않고 훌쩍 떠났을 때는 법원 같은 경우는 청구에 의하여 청구에 밑줄 긋고 직권 X입니다.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데 그 많고 많은 처분 중에 재산 관리인을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경우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또는 본인 갑 같은 경우가 부재 중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된 경우도 같다. 갑이 이제 관리인 을을 뒀어요. 근데 을한테 말하기를 너 1년 동안 관리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1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갑이 관리인 을을 두지 않은 경우와 똑같아지겠죠. 그런 경우도 청구에 근거해 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 본인 같은 경우가 그 후에 돌아와 가지고 관리인을 뒀을 경우에는 더 이상 법원이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법원 같은 경우는 또 청구에 근거해 가지고 1항에 있었던 명령을 취소해 가지고 을아 이제는 갑이 알아서 한대 더 이상 관리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할 수 있다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 1번 됐고요. 목차 2번에 보시면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목차 갑원의 법적 지위 가시면 한 줄 밑에 성간주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보시면요. 그 법원 관리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임, 스스로 그만둘 수 있고요. 법원 같은 경우도 바꿔치기도 개임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 관리인 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갑 같은 경우도 직접 유효하게 계약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본인 갑이 있고요. 대리인 을이 있었을 때 대리인 을만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인 을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병가 직접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다까지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차 나번 보시면요. 118조 넘는 행위, 처분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허가를 받고 해라까지만 일단 읽어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후문은 잠깐만 냅두시고요. 그 밑에 목차 1번에 보시니까 보존, 이용, 개량 행위까지 있고 그 밑에 분리가 돼가지고 2번 처분 행위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1번의 경우는 허가 필요 없고 2번의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까지 해놓고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X 건물이 있었을 때의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 X 건물의 현재 상태, 현상이란 말이 현재 상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X 건물에 지붕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비가 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비 새는 누수를 막기 위해서 공사 등을 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관리행위의 경우는요. 크게 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량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건물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해서 원래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열고 닫는 문인데 자동문으로 바꾼 경우 있죠. 혹은 원래 그 건물의 벽면 같은 경우가 되게 조금 이제 옛날 건데 좋게 바꾸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개량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건물을 타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임대 소득 같은 걸 누리는 거를 이제 이용행위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두 개를 더해가지고 관리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 풀 때는요. 절대 사례형이 나와가지고 애매하게 묻는 경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느낌만 가지시고 이러한 보존, 개량, 이용까지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8조에 없는 넘는 행위인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민법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가장 일반적이고 노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기억하시고 조금씩 케바케로서 바꿔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원칙적인 설명입니다. 원칙적인 설명이다.
그럼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특이한 것들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요. 갑이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타인한테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는 걸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파는 거, 매도 등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은행한테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즉 저당권, 담보권 설정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 없애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처분행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경우는요, 처분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다. 그러면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위반시라고 쓸게요. 그 말이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그 말이겠죠. 그러면 무효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보존, 개량, 이용까지는 원래 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허가 없이 했을 때도 유효한 것이고, 처분행위의 경우는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는 원칙이 무효다라고만 정리하셔도 절반 이상은 다 공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4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목차 1번 첫 번째 밑줄입니다. 보존, 이용, 개량 행위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줄 밑에 임대하는 행위, 임대는 관리, 이용 행위죠. 따라서 허가 필요하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요. 허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옳은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처분 행위의 경우는 첫 줄에 허가 필요하고요. 제가 했죠. 허가 있으면 되는 거지 꼭 허가가 먼저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사후 다 인정된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쭉 문장이 조금 어렵고 그 4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밑줄 친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본질은 쉬워요,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면 이 앞에 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갑이 이제 성년자이고요. 그러면 을이 갑의 모이신데 갑 같은 경우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을 같은 경우가 친권자의 지위에서 법정 대리인이 해당하겠지만 이렇게 성년자인 경우는 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시지 대리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갑 소유의 X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을 같은 경우가 병을 만나가지고 이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때 이미 법정 대리인 설명드리고 대리권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무권 대리이고 무효고 민법 총칙 뒤에서 다시 배운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대리권이 없는 을께서 대리인의 지위에서 갑 소유의 X 건물을 병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무권 대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권 대리, 즉 대리권이 있었을 때는 유효고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의 경우는 원칙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기 있는 병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구 등에 의해서 법원이 재산관리인 A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가 무효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한다. 또 이 추인은 뭐냐? 다양하죠.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게 바꾸는 추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효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바뀝니다. 다시 무효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하게 추인을 해버리면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하게 바뀌니까 매매 계약도 처분행위죠. 그럼 결국은 무효인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바꾸는 추인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원칙적으로는 미리 허가를 받고 나중에 이제 하는 게 원칙인데 다시 민법은 그냥 허가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미리일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추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허가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사전, 사후, 허가 다 괜찮다까지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밑줄 이렇게 추인하고 그 뒤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병한테 줬을 때는 종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인 매매 계약 등에 대해서 적법하게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결국 허가 받아가지고 했으니까까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2번에 보시면 위반의 효가 있지 않습니까? 기읍번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법원의 허가 심판은 일종의 대리권 수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서 원래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처분행위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야, 너 처분행위 하는 것도 대리권 줄게 라고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재산관리인 을 같은 경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행위 등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무권의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니까 본인 갑한테 계약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 유효했을 때는 본인 갑 같은 경우가 계약상 책임을 지겠지만 계약이 무효니까 매매계약상 책임을 갑이 지지 않는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됐고 니은번 보시면 판례는 이제 그 이하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물권법상 내용인데 여러분들 은행이 설정했던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의 X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B가 A한테 돈을 빌려주고 해가지고요. 여기 1번 해가지고 B 저당권 이렇게 이제 등기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야, 네 명의 등기를 지워달라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요건 3가지가 있는데 1번, 2번은 우리가 인문특강 단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기 때문에 원고 A 소유이고 그 다음에 피고 B 명의의 등기가 등기부에 없는데 지워줘요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B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B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무효 혹은 이제 A가 B한테 돈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금 채권 자체가 손했다. 둘 중에 한 개가 있었을 때는요. 이때는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B은행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B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무효 사유는 셋 중에 한 개인데 3번은 아실 필요 전혀 없겠고요. 1번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의 하자, 이 하자란 말은 이제 일본 표현인데 우리 그 대한민국 말로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피담보 채권의 하자가 무슨 말이냐? 가령 A하고 B 사이에서 대출 계약을 했는데 그 대출 계약이 처음부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대출금 채권이 안 생기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담보권 설정 계약의 하자. 이게 뭐냐면 A하고 B가 만나가지고 X 건물에 관하여 B은행한테 담보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계약에도 어떠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무효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B은행의 담보권 설정 등기도 무효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까지 해놓고 사안의 경우 봅시다. 갑이 이제 부재자이고요. X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을이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에요. 그리고 병이 채무자, 병이 A은행한테 돈을 빌렸고 둘이 되게 절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때 A은행이 이제 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병아 담보물 들고 온나라고 했었어요.
하니까 병 같은 경우가 A은행한테 담보로 맡길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이 친구 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야, 친구 좋은 거 뭐냐? 네가 X 건물에 대한 재산 관리니까 너 법원에 허가만 받게 되면 나를 위해서 저기 있는 A은행한테 담보권 설정 등기 해줄 수 있잖아 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하니까 을이 알겠다 해가지고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A은행한테 병의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A은행 명의로 민법제 186조에 근거해가지고 등기까지 딱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 같은 경우가 기국을 해가지고 복귀를 해가지고 X 건물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어이쿠 A은행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니까 야 임마 말소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담보권 설정을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까지 써두고 다시 이제 암기를 도모합시다. 처음에 조금씩 암기를 하시면 착착착 이해가 돼요. X 건물을 팔아먹거나 담보권 설정 행위를 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들이 처분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해라. 따라서 허가를 받고 했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때 을이 X 건물에 대해서 A은행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는 갑을 위한 게 아니고 병을 위해서 한 것 않습니까? 그죠? 하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재산관리 파트는 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행위가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그 처분행위를 한 목적이 부재자 갑을 위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했을 때 유효한 것이다. 근데 사안의 경우는 갑을 위한 범위가 아니라 자기 친구 제3자 병을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건 3번에서 2번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3자 병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인 것이다. 그럼 결국은 갑은 A한테 말소 청구했을 때 갑 승소니까 갑 청구 인용되고 같은 말이 갑이 승소한다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유효한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뿐만 아니라 and 갑을 위한 범위까지 둘 다 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을 위한 범위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해서 했을 경우는 무효다까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를 풀 때 누구를 위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제시도 없으면요. 그러면 허가 있으면 유효한 거고요. 누구누구를 위한 거다까지 제시가 있었을 때는요. 요 쟁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경우라면 비록 법원에 허가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45페이지 위에 니은번 가시면 판례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던 처분행위의 경우도 갑을 위하는 범위로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허가뿐만 아니라 갑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친구 제3자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비록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을 위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쭉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답원은 제끼는 겁니다. 목차 라번도 제끼는 겁니다. 원래 제끼는 거고 심지어 민법 시험이 엄청 중요한 그런 시험에서도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제껴버리시고요. 목차 3번에 보시면 재산관리의 종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법 제22조 제2항 있지 않습니까?
본인 갑이 귀국해가지고 재산 갈린 A를 뒀을 때는 법원 같은 경우는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을아 이제 갑이 한대 밖으로 나와 라고 명령에 대해서 취소해야 된다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다시 우리 교재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재산관리의 종료돼 있고요. 목차 1번 그냥 쭉 읽다가 제일 끝에 부분만 잘 보면 돼요. 자, 갑이 그 후에 갈린 A를 돕거나 갑의 사망 등이 확실하거나 또는 실종 선고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들어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 같은 경우는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원래 지가 했던 재산 관리인 선임 처분 명령에 대해서 취소해야 하고 이제 포인트 취소하지 않았으면 즉 아무리 취소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았으면 재산 관리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 존속 유지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취소 사유가 생겼으면 바로 재산 관리인 을의 법적 지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유가 있고 법원이 실제 명령에 대해서 취소까지 했을 때에 그때 재산 관리가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없다면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이러한 법원의 처분 명령의 취소는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취소 전에 했던 재산 관리인 을의 행위는요. 영향이 없다. 그 말인즉 계속 유효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칠판을 잘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인문특강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취소가 이루어지면 민법 제141조 본문이 적용돼 가지고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이거는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갑이 적법하게 취소를 하면 그때는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4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제가 방금 읽었던 문장에 있는 취소는 앞에 보시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이 했던 명령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죠. 법원이 했던 결정 명령에 대해서 취소한 경우는 계약에 대해서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1조 본문이 처음부터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해서 법원이 했던 명령이라든지 결정의 취소의 경우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장래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때 이제 요 명령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명령에 대해서 취소하고 난 뒤에는 을에게 더 이상 재산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기 이전에 이미 유효하게 허가 등을 받고 계약을 다 했을 경우는요. 요 처분 명령의 취소의 경우는 취소했을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민법은 보통 기왕에 이루어진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기왕에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행위는 계속해서 유효인 것이지 다시 무효로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효하게 매매 계약한 후 허가 결정을 그 뒤에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경우는 장래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그 뒤에 취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보실 필요 없고요. 판례 보시면 첫 줄에 법원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이 있는 이상 가사 갑이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사망했음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그 말이 처분 명령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야 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법에 의한 따라서 그 선임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하지 않는 한 했던 거죠. 선임된 관리인 을의 권한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이 이상한 판례는 그냥 보지 마시고 요 위에 거 갑이 사망한 사실이 판명돼 가지고 선임 결정 따위에 대해서 취소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취소까지 했을 때에 비로소 재산 관리인 을의 지위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을 같은 경우가 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적법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했을 때는요.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면 이미 본인 갑은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한테 계약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효하게 매매 계약했어도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이 사자, 이미 사망한 자 갑에게는 효력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누구한테 미칩니까? 예, 갑의 상속인 있잖아요. 상속인한테 미친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결정 취소의 경우는 장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간의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죠. 그 간의 쭉 빼가지고 취소 이전에 선임 결정의 취소 이전에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쉽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선임 결정 취소가 있기 이전에 재산 관리인 을의 적법한 허가받고 이루어진 처분행위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했던 갑의 상속인한테 효력이 미친다까지 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상속인 이렇게 하시고 쭉 빼가지고요. 포괄승계인이라고만 적어두신 다음에 제가 조금 뒤에 법인까지 강의를 하고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특정 승계하고 포괄승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에게 미친다까지만 읽어두시고 잠깐만 참으시면 되겠고 결국 이 판례의 길고 길지만 핵심은 취소, 선임결정 취소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취소까지 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재산관리인 을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차 나번에 보시면 재산관리인 을을 둔 경우입니다. 첫 줄 법정 대리인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게 아니고 갑이 을을 둔 경우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갑하고 을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X 건물 누구한테 임대할까요? A한테 해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법원은 간섭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의 경우는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준 만큼 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두 문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관리인 을에게 처분권까지 위임, 수여했을 경우라면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그 재산인 X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선생님 처분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라며요. 그거는 방금 봤던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차 나번은 갑이 뽑았던 을이고 을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갑이 을한테 준 만큼 할 수 있는데 다시 문장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을아 X 건물을 처분권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수여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처분할 때 허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볼 거는 그 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법정 대리인인지 목차가인지 아니면 갑이 둔 목차나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고요. 목차나의 경우는 임의 대리니까 갑이 을한테 처분권도 수여했을 경우라면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까지 두 개를 잘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번호 7-2136 뒤에다가 나중에 혼자 책을 볼 때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므로 옆에 VS에서 아예 적어두세요. 목차 가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와 법정 대리인의 경우와 구별이라고 적어두시면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번에 책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죠? 이제 밑에 목차 2번 예외에 보시면 다시 갑을 을을 뒀을 경우는요. 얼마든지 을을 통해서 갑과 을이 연락해가지고 X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국가 법원이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차 갑은 쭉 읽으시면서 갑이 을한테 을로 1년 동안만 관리해 라고 했는데 1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을이 관리 못하죠. 그럼 처음부터 갑이 관리인 을을 두지 않고 훌쩍 떠난 경우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관리인을 보내주고요. 똑같이 목차 갑원에 있었던 처음부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밑줄 필요 없이 이때 선임됐던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방금 봤던 법원에 의한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보존, 이용, 계량까지는 그냥 할 수 있고요. 처분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차 납원은 그 밑에 있는 23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아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재산관리인 을을 정했는데 갑의 생사가 밑줄 분명치 않다. 갑의 생사가 분명치 않으면 을 같은 경우가 더 이상 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을이 지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꼴을 법원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의 생사가 분명치 않았을 때에는 더 이상 갑이 을을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는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관리인을 개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새로운 A를 보냈으면 똑같아요. 법원이 보냈던 A이기 때문에 그 A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보존, 이용, 계량까지는 그냥 할 수 있고 처분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는 내용인데 그만큼은 안 나오니까 개임할 수 있다 해서 갑의 생사가 분명치 않았을 때는 더 이상 갑이 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법원이 대신 들어와 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교재 47페이지 가시고 실종 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부분은 괜찮고요. 자, 최후의 소식이 왔어요. 뭐 여보 사랑해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정 기간 뭐 5년 정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를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실종 기간 5년 등이 만료가 됐을 때는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이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 선고 있었던 날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실종 기간 만료시로 소급해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간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간주와 추정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 설명에 대해서 100%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민법 이해동 이상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추정은요. X인지 또는 Y인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경우예요. 분명치 않다. 그래가지고 갑 같은 경우는 X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을 같은 경우는 Y입니다 라고 하고 있었을 때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리 알아봐도 알 수가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분명했을 경우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추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령 어떤 조문 등에 의해서 X로 추정된다,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을 경우 가령 갑 같은 경우는 판사님 X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 X가 아니고 Y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갑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을이 Y라고 주장했을 때 Y가 옳은지에 대해서 을에게 증명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증명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뭔지 명백하지 않았을 때 일단 어떤 걸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추정의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동시사망의 추정이고요. 동시사망 추정이고 인정사망의 경우도 추정이다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문제 풀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주는 처음부터 불분명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분명하니까 둘 중에 뭘로 볼까?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니고 그냥 의제, 그렇게 보자, 의제하자 또는 민법 조문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 2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만 18세짜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서는 필요 없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18세 갑이 있고요. 똑같이 18세인 을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혼인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법률혼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때 공부했지만요. 요때 갑하고 을 사이의 혼인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민법은 성년 의제 효과에 근거해가지고 이제부터 갑 같은 경우를 성년자로 간주해버려요. 자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갑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나이가 안 찬 사실이 분명해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니든 기든 묻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봐버리자라고 하는 게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종 선고의 경우는 간주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실종 선고를 하면 실제 갑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든 죽었든 묻지 말고 그냥 종래 주소지 범위 내에서만큼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상속도 인정해주고 살아있는 처 같은 경우는 재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 가입했을 때에는 생명보험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실종 선고는 사망인가 생존인가 애매모호했을 때 증명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죽은 걸로 쳐버리자. 의제해버리자. 봐버리자 라고 하는 게 간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주하고 추정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인정사망하고 동의사망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고 실종 선고의 경우는 간주다까지만 기억해도 문제가 풀리지 더 디테일하게 추정이 무슨 말이고 간주가 무슨 말인지는 시험 문제에서 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하면서 이해가 될 부분이니까 요만큼만 일단 공부를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간주라고 하면 성년의제의 효과, 그 다음에 실종 선고, 그 다음에 민법 제8조에 근거해가지고 영업에 허락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아니고 기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봐버리자라고 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버릴게요. 교양 수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건 부분에 보시면 27조 제1항 갑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았을 때 한번 끊으시고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
A하고 B 사이에서 사망 순서 선후가 분명치 않았을 때는 민법 제3공조에 의해서 동시 사망 추정의 문제이고, 말고 A의 사망 자체가 분명치 않았을 때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실종 선고의 문제이다 해서 5년 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실종 기간에 대해서 만료했을 경우에는 강개인 또는 검사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요 1항이 보통 실종은 5년입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니까요, 전지, 전쟁터를 말합니다. 또는 침박한 성몰 또는 추락한 항공기 같이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했던 갑 같은 경우는 전쟁 등이 끝나고 제일 끝에 1년간 해서 이렇게 고도의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굳이 5년까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1년만 지나게 되면 실종기간 만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청구 등이 있었을 때에는 선고를 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항에 있는 보통 실종의 경우, 일반적 경우에는요, 보통 실종이라고 하고 5년이 필요하고, 전쟁터, 추락한 비행기 같은 특별 실종의 경우에는 그때는 5년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1년까지만 지나게 되면 실종 기간의 만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청구 선고가 나갈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목차 1번 보시면 제목에 생사불명이죠.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갑이다 라고 적혀 있었을 때는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 갑은 사망한 사람이지 생사불명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에 보시니까 실종 선고할 수가 없는 것이다. 2항에 보시면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 같은 경우는 1년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각주까지 같이 볼 부분인데요. 자, 갑이 여러분들 실제 사안입니다. 사안까지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갑이 요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에 이제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때 갑 같은 경우가 잠수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등을 착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 뒤에 소식이 없었을 때 요게 이제 특별 실종 2번이냐 아니면 보통 실종 1년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판례는 이제 조금 대법관 할아버님들께서 스킨스쿠버를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잠수 장비 등을 착용하고 바닷물에 갔을 때는 그만큼 사망의 고도의 위험성은 없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특별 실종이 아니고 보통 실종에 의해서 처리할 부분이다. 따라서 5년 동안 소식이 없었을 때 실종 선고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조금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있긴 합니다. 해서 먼저 다시 위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판례 박스입니다. 제2항에 있는 사망 원인 될 수 있는 고도의 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각주 20번 제일 끝에 이 경우는 특별 실종이 아니고 보통 실종이다 라고 봐가지고 고도의 사망의 위험성까지는 없기 때문에 특별이 아니고 보통이다까지는 조금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박스 밑에 있는 3번에 보시면 첫 줄 끝에 직권 못한다 해서 반드시 청구가 필요한 거지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구 중에 이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거든요. 그러면 검사는 문제 나올 게 없고요. 여기 있는 관계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갑이 이제 실종자고요. 실종자이고 갑 위에 A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고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을이 있었습니다. 형제을이 있었다. 이때 이제 상속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 필요 없이요.
이제 갑이 법률상 배우자나 자식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직계 존속이었던 A 부모님께서 1순위 혹 같은 말이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이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면 갑 소유의 X 건물이나 돈이 있었을 경우는요. A한테 먼저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A 부모님이 안 계셨을 경우는요. 형제 같은 경우가 2순위 같은 말이 이제 A가 선순위니까 을은 후순위 이렇게 불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갑에게 실종 선고가 있었을 때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가 같이 있었을 경우는요. 결국 A 부모님한테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후순위 을한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말할 때 실종 선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A 같은 경우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순위에 불과한 을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판례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밑줄 보시면 1순위 A가 있었을 경우에는 2순위에 불과한 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실종 선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청구할 수 있지 을은 못한다. 근데 A도 사망해버리면 그러면 또 A가 없어지면 을이기 때문에 을도 할 수 있다까지는 듣기만 하시면 되고 선 1순위, 후 2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1순위가 할 수 있지 후순위 2순위는 못한다 라고 하는 문구까지만 기억해도 다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6개월 이상 공시 최고한다. 그게 뭐냐면 옛날 얘기인데 법원 여러분들 그 벽에다가 붙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갑의 소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T 해가지고 전화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공시 벽보를 붙이고 6개월 내에도 별도의 연락이 없었을 경우에는 선고가 이루어진다까지 간단하게만 읽어주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4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요건 다 구기해가지고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28조 존조 기간이 만료한 때까지 밑줄 긋고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해서 그 방금 밑줄 긋던 존조 기간 만료한 때 밑에다가 실종 선고 시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예를 들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2001년도이고요. 실종 선고 시점이 2007년도였을 경우에 2007년도부터 사망 간주가 아니고요. 2001년으로 소급해가지고 요때 사망 간주입니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실종 선고가 있었을 때 사망 간주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실종 선고 내려지면 실종 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가지고요. 사망 간주고요. 그다음 제일 끝에 본다라고 하는 글자에 밑줄 긋고 간주지 추정이 아니다까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래 가지고 목차 갑원 사망 간주죠. 첫 줄 우리 민법은 사망 추정주의가 아니라 간주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다음 줄 실종 선고가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9조라고 하는 조문이 있죠. 그걸 통해서 법원이 취소해주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반증을 통해서 실종 선고 효력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고요. 따라서 실종 선고에 의해서 발생된 갑의 사망 간주의 효력을 뒤집으려면 29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까지 다 해야 뒤집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 추정에 불과했을 때에는 반대 사실의 증명만 있으면 번복될 수 있지만 간주의 경우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까지 땅땅땅 해줬을 때 뒤집을 수 있다까지 비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망 간주의 범위도 첫 줄에 종래 읽으시고 한 줄 밑에 종욕해 하는 것까지 읽으시고
능력 자체에 대해서 박탈시키는 것은 아니다까지 읽으신 다음에 이것도 판사할 필요 없이 제 설명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종래 주소지입니다. 갑의 종래 주소지 해서 뭐 X 건물도 있고 뭐 처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겠죠. 근데 이 갑 같은 경우가 지금 한참 멀리 가가지고 뭐 일본 뭐 어디 가요 여러분들? 일본에 뭐 대마도 가깝나요? 아무튼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갑이 있는데 갑이 지금 기억 상실에 걸린 거예요. 영화 보면 나오죠. 걸린 거예요. 이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웃을 일이 아닌데 요건 다 구비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 땅땅땅 있었어요. 실종 선고가 땅땅땅 있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갑이 그 순간 컥 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해서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는 거는요. 기왕에 존재했던 종래 주소지 이만큼 관계에서 그것도 여기서 사법적 법률 관계, 민법적 법률 관계의 경우에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될 뿐인 거지 진짜 갑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권리 능력의 종기 부분 가볼게요. 우리 교재 29페이지를 봐보시면 하단 부분에 제가 뒤에 한다 그랬죠. 오직 사망만이 권리 능력의 유일한 소멸 사유이고 실종 선고 등은 아니다 그 말이 요 대한민국에서 갑한테 선고가 있었으면 저기 일본에서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지 하고 있는 갑이 진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자체에 대해서 상실시키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갑이 여기서 이제 기억 상실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누구 있습니까? 뭐 A라고 하는 일본 사람하고 빵 같은 거 매매 계약한다. 빵 사 먹는 매매 계약했을 때에 야, 갑 너는 대한민국에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하고 A하고 계약했으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가 갑한테 이제 빵을 주고 갑이 빵을 먹는데 빵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기억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었지 해가지고 갑이 그때 이렇게 복귀한 거예요. 복귀를 했다. 그 복귀해가지고 배고파서 또 라면 사 먹는 거예요. 그것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 간주가 이루어지는 거는 종래 주소지에 원래 존재했던 요만큼만 사망 간주해가지고 상속 처리를 해주는 거지 완벽하게 갑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투표 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종래 주지로서 생활하고 난 뒤에 새롭게 했던 법률 관계나 혹은 신주소, 일본 했던 계약 같은 것들은 이거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고요. 사법적 법률 관계, 민법에 한해서 사망 간주해가지고 상속 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권 다 행사할 수 있고 또 범죄 행위를 하면 깜빵도 다 가는 거다까지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납원해 보시면 원칙입니다. 실종 선고 받으면 실종 선고시가 아니고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해가지고 사망 간주가 이루어진다까지는 충분히 읽어질 거고 그 다음에 있는 두 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고 핵심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A가 이제 아버님이시고 B가 자식이고 그 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가 사망을 했을 때 이렇게 B한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B한테 상속인의 지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사망했을 때 A가 사망을 했을 때에 B는 적어도 생존 중에 있었을 때에 B한테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하고 B가 동시 사망했거나 B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A가 죽었을 때는 A가 사망할 당시에 B 같은 경우도 생존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B한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령 if 만약에 B가 먼저 사망을 하고
B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A가 사망했어요. 아버님께서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는 항상 기준이 아버님 A가 사망한 걸 놓고 봤을 때에 그 당시에 B 같은 경우는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생존 중이 아니지요. 그러면 B한테는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민법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할 때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요때 B 자식의 실종기가 말렸죠. 그러니까 아버님 A께서 속이 얼마 탔을까요? 찾으려고. 그렇죠. 해서 이제 A가 찾다가 이제 A 아버님께서 사망을 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B에 대해서 실종 선고 있게 되면 요때부터 B가 사망한 게 아니고 봤죠. 실종 기간 만료시로 소급해가지고 결국 이 시점에서 B가 사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우리 민법이거든요. 그럼 그 뒤에 A가 사망했을 때 놓고 봤을 때 B가 생존 중이 아니고 똑같죠. 생존 중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경우죠. 똑같죠. 따라서 이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아버님 말합니다. 아버님 사망 이후에 B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는데 그 B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 아버님 사망 이전에 만료됐을 경우에 요때인 경우는 결국은 B가 자식이 먼저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까지 암기할 필요 없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목차 2번 예외는 조금 할 부분이니까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